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미술 쪽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미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미술 중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있어요. 로댕 작가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차력으로 그런 작품 빚으며 미술사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네요. 최대한 박사과정에 충실하기 위해 맨날 대학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해요. 덕분에 제 옷은 늘 허옇게 무언가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누가 보면 노숙자인 줄 알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제 모습을 보면 거짓골이 따로 없다며 질색팔색을 하세요. 밖에 돌아다닐 때는 거울 좀 보고 옷 좀 갈아입고 다니라고요. 그런데 요 몇 개월 동안은 제 결혼식까지 준비하느라 정신이 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주는 남친 덕분에 결혼 준비며 상견례까지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주는 척했던 남친은 속으로 딴 마음을 잔뜩 먹고 있었더군요. 남친은 전형적인 마마보이라서 본인 엄마의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충실히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 추악한 속내를 상견례 당일, 그것도 30분 전에 알게 됐어요. 정말 벼랑에서 떨어져 한 줄기 동아줄을 발견한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기어 나왔어요. 상견례고 뭐고 다 파토내고 말이죠. 지난 5년간 함께한 남친과의 세월을 단숨에 쪽내고 나와버렸네요. 남친네 집안 식구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친만은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아직 20대이기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도 있고요. 저희 친정엄마며 제가 친언니처럼 따르는 지인까지 제 결혼을 쌍수들고 반대했는데 그들의 판단이 참 객관적이고 현명한 거였어요. 진작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참으로 어리석었네요. 여러분, 주위에서 반대하는 결혼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을 땐 제대로 된 판단이 내려지질 않더라고요. 특히나 어른들께서 내 남친 여친과의 교제를 반대한다면 꼭 귀 기울여 보세요. 아마 내가 외면하고 있던 단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나보다 세상을 오래 산 어른들의 말씀이 100번 옳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해본 건 아니지만 막상 결혼해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른들이 지적한 단점들이 눈등이처럼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블랙홀에 빠져들려는 걸 브레이크 걸어준 내 가족과 지인에게 지금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려 해요. 저희 집에서는 말 나온 김에 30 되기 전에 얼른 결혼하라며 벌써부터 선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네요. 물론 저도 늦게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조금 무섭기도 해요. 결혼은 당사자끼리만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기에 그쪽 식구들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조건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상적인 시댁 식구들 맡고 싶은 게 제 바람인데 그것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은 외가 쪽이 대대로 부유한 편이에요. 덕분에 저도 엄마 품에서 쉽고 편하게 자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이가 틀어져서 해외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삶이 참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늘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불어 우리 집이 여유 있다는 걸 남들에게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배경이 아닌 인간 이미희를 사랑해줄 사람을 꼭 찾으려고요. 저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 기운을 받아서 삶도 열심히
사랑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이야기를 쭉 털어놔 볼게요. 아직 20대지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답니다. 남들이 보기엔 금수저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것 같아도 제 속은 골마 터질 때가 많았죠. 물론 철모르는 어렸을 적엔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고 누리며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따라서 비싸디 비싼 크루즈 여행을 가보기도 했고요. 비행기 비즈니스석 타고 온 가족이 세계 곳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부모님 모두 승마가 취미여서 우리 가족 각자의 말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어렸을 땐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 가족처럼 호화롭게 사는 줄 알았어요. 커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생각해보면 외가 쪽이 특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미술 쪽으로도 조예가 깊으셔서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었어요. 엄마도 미술을 전공하셨기에 저도 자연스레 미술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아빠는 참 자상한 분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며 가업 승계를 받으려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딸만 있었기에 사위인 아빠가 가업을 물려받으려 한 거죠. 그런데 회사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나 봐요. 고작 40대 초반이었던 아빠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너무 야속하게도 아빠가 아직 젊었기에 암이 퍼지는 속도도 빨랐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빠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집이었으니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여 사람 하나 살리고자 한 거죠. 아빠를 데리고 일본에서도 치료받게 하고 미국에서도 치료받게 했어요. 전 초등학생이었으니 일단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대신 엄마를 비롯한 메인 간병인들이 아빠 치료받는 곳에 계속 따라갔어요. 간병을 해주신 분들 중 남자 간호사 출신이었던 이 실장님이 가장 열심히 아빠를 데리고 다니며 치료받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었죠. 저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다정한 아저씨였어요. 미야, 너희 아빠는 꼭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실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한국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의료기술이 최고인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받고 있는데 당연히 완치되실 거야. 메인 간병인이었던 이 실장님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절 다독여 주셨기에 저도 아빠가 건강히 살아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선진국 의료건 뭐건 암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손쓸 수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딸인 저와 하나뿐인 와이프인 우리 엄마 앞에서 말이죠. 여보, 나랑 미희 두고 어딜 간단 말이야. 안 돼. 눈 떠요. 정신줄 놓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한평생 간병만 해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아줘요. 제발. 아빠의 임종이 가까워오자 엄마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오열했어요. 전 아빠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엄마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사람이 죽을 때 청각이 가장 늦게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빠 귀에 대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소근소근히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전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 엄마에 비해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도 거의 실신한 엄마를 대신해 손님들과 인사도 제가 나누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어른스러웠네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제가 아직 이해심이 깊지 않은 아이일 뿐이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엄마의 폭탄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미야, 잠깐만 소파에 앉을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조금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실 거야. 그분과 관련된 얘기야. 너에게 조금 혼란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한테는 모두 허락을 받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미희 허락만 남았네. 아빠 떠나보내고 6개월 정도 지났으니 엄마 이제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될까?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말이야. 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빠가 저 세상 떠날 때도 그렇게 이성적이던 제가 엄마의 재혼 선언에는 무척 혼란스럽더군요. 그런데 익숙한 듯 우리 집 번호키를 누가 삐삐삐삐 하고 누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미희야,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재혼한다는 분이 바로 아빠를 간호해 주셨던 이 실장님이셔. 뭐? 아니 엄마, 나한테 6개월이란 시간은 짧디 짧은 시간인데 게다가 이 실장님이랑? 아니 대체 언제부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이 실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전 엄마와 이 실장님한테 대들고 따졌어요. 그때 심정으로는 내가 코뿔소라면 그 둘을 뿔로 받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났어요. 어린 저에게 6개월이란 시간은 우리 아빠와 헤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아빠를 떠나보내기도 전에 벌써 새아빠를 드리겠다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아빠 아플 때 간병해줬던 간호사 출신 이 실장님과 재혼을 한다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군요. 엄마와 이 실장님 앞에서 제가 하도 성을 부리니 이 실장님이 절 진정시키려 했어요. 일단 덮어놓고 사과하기 시작했죠. 미안하다 미희야. 정말 미안해. 너희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이 되어 친아빠처럼 잘해주면 안 될까? 네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만큼 널 아껴줄 자신도 있단다. 아저씨한테 기회를 한번 주지 않겠니? 마음속으론 싫어요 싫어를 외치고 싶었지만 저 빼고 온 가족이 다 찬성했다고 하니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께서는 그닥 집안이나 스펙이 좋지 않은 이 실장님을 반기진 않았지만 30대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돼버린 엄마가 불쌍하여 엄마 뜻대로 재혼을 허락한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도 없이 나름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던 저는 처음으로 객기를 부려봤어요. 엄마와 새아빠와 같은 집에 살기 싫었거든요. 엄마, 나 중학교부터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유학비용 아깝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할게요. 영어도 배우고 미술 전공까지 해서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어 돌아올게요. 꼭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총 10년간의 유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갈 때는 저의 유학생활이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엄마와 새아빠는 제게 연락도 자주 하고 마치 고해성사와 같은 긴 편지도 엄청나게 보내왔어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도 참 독한 게 무려 3년이나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홀로 유학생활을 버텼어요. 인종차별도 엄청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경멸의 눈빛을 쏘아댔어요. 하도 독하게 꼼짝도 안 하니 놀리는 것도 재미없었는지 나중엔 감심도 안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편했어요. 그렇게 고독한 3년의 미국 생활이 지나고 처음으로 엄마와 새아빠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엄마? 설마 엄마가 낳은 아이예요? 그래, 미희야, 네 동생이야. 너 미국에서 미술 공부하는데 괜히 신경 쓰일까봐 동생 태어난 거 얘기 안 했어. 애기가 크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매간에 앞으로 잘 지내. 엄마의 소원은 이제 그것뿐이야. 갑자기 없던 동생이 태어난 게 신기하다기보단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땐 제가 참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님 아직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이제 돌쟁이 여동생,
이렇게 셋이 가족인 것 같고 전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바로 진짜 이방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한국에 내 공간은 없다고 생각했고 미국 유학 생활을 다시 이어나갔죠. 누가 내쫓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족 내에서의 왕따를 자초한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친언니처럼 따르는 미경 언니였죠. 제 이름은 미희, 언니 이름은 미경이었기에 진짜 친자매처럼 친해졌어요. 정말 암흑과도 같았던 유학생활에 한 줄기 빛과 희망이었어요. 항상 투덜거리며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던 제게 언니는 긍정의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객관적으로 언니는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어려서 부모 모두 병과 사고를 잃고 홀로 미술 장학금으로 연명해서 아주 어렵게 유학까지 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워낙 발군의 미술 실력 덕분이었죠. 그에 비하면 전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투덜대기만 하는 투덜이 스머프였고요. 그때부터 저도 미국에서 좀 더 열심히 생활하게 됐어요. 괜찮은 대학에 합격하여 다니며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잘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인 미국에서 총을 든 강도에게 위협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전 제 휴대폰부터 해서 제게 있는 모든 돈과 소지품을 다 내주었어요. 그 강도가 갖고 있던 총이 장난감 총인지 진짜 총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도 가끔 악몽을 꾸곤 하네요. 하여튼 그날 그 강도 사건 이후로 전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행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생사의 기로에 서니 우리 엄마 생각밖에 안 났거든요. 자나깨나 외국에서 혼자 사는 내 걱정만 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죠. 공항에서 엄마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다리가 풀려버렸거든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오만방자한 딸내미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 괜찮은 척 했지만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서부터 난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쿨한 척한 건 다 연기였어요. 엄마 사랑해. 다신 엄마 곁을 안 떠날 거야. 그래 우리 딸. 지난 10년간 오매불망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몰라. 엄마가 재혼을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 딸이 엄마를 떠나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알았지 우리 딸? 통곡하는 우리 모녀 옆에 서있던 제 여동생과 새아빠가 절 안아주었어요. 이로써 새아빠와 여동생까지 모두 진짜 내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객기로 10년이나 가족 곁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홀로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기나긴 저의 타국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됐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류장에서 어떤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 보더니 붙잡고 울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억울해 미치겠네.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까막눈이라 핸드폰 약정이며 계약서며 아무것도 모른다오. 그저 젊은 총각들이 시키는 대로 공짜폰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사인했는데 요금이 몇십만 원이 나오지 뭐야. 나 폐지 주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인인데 당장 어디서 몇십만 원을 벌어온단 말이야. 전 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분노에 차서 할머니와 함께 그 핸드폰 가게로 갔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소리치며 매섭게 사자우를 지른 건 처음이었네요. 당신들 글 모르는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쳐먹어? 그러니 폰팔이라는 말이나 쳐듣는 거야. 당신들 내가 콩밥 제대로 먹일 거야. 두고 봐. 전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최대한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까막눈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야학 봉사활동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 미술 재능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에게 도예도 가르쳐드리고 기초 회화 및 영어, 한글까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었어요. 그곳에는 봉사의 뜻을 함께하는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미어지게 아픈 거 아니겠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듯이 점점 엄청난 고통이 오더군요.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죠. 시멘트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이름도 특이한 박상춘이라는 남자 직장인이 달려왔어요. 그도 야학 봉사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미씨, 갑자기 왜 이래요? 당장 119 부를게요. 박상춘 이 사람은 119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애 같았는지 절 번쩍 안고는 도로가로 나가서 오매불망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그의 품에 안겨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큰 병이 아닌 맹장염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네요. 수술을 받고 깨어나니 엄마가 사색이 되어 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물론 엄마도 반가웠지만 절 위에 안고 띄워준 상춘 씨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문자로 상춘 씨를 불렀죠. 상춘 씨는 절 보자마자 대뜸 물어보더군요. 방귀 나왔어요? 그 말에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배가 찢어지게 아팠죠. 자, 웃기면 안 돼요.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여튼 고마워요. 구급차 불러줘서. 고맙긴요. 영광이었어요. 그동안 제 속내를 표현할 틈을 안 줘서 곁에만 맴맴 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희 씨를 안고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이 남자가 절 이렇게 생각하는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에서 고백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으니 뜬금없었어요. 저의 맹장염 사건 이후로 우린 친해졌어요. 저도 상춘치를 착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20대 중반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여자였기에 연애의 맛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네요. 그렇게 우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가져본 거죠. 첫사랑을 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더군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자매처럼 지내던 미경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미경 언니는 미국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었는데 불행히도 파경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하자더라. 이래서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안 맞아. 어쨌든 난 순수 미술을 계속해 나갈 거야. 당분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로 했어. 고시원은 보증금이 필요 없거든. 언니, 공동생활해야 하는 고시원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나도 집에서 독립해서 대학원 근처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 언니 원룸 보증금 정도는 내가 대줄 수 있어. 내가 미국에서 언니한테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정말 많아. 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줘. 전 미경 언니의 원룸 보증금을 대줬어요. 언니와 같은 건물 원룸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의지가 되었죠. 사실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 저희 엄마는 제게 아파트를 얻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전까진 최대한 검소하게 살고 싶었죠. 남친도 아마 제가 못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돈 없는 대학원생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때는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조건 따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사귀고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으면서 점점 남친의 가족들에 대해 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도통 상식적이지 않더군요.
남친 밑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좀 많이 아픈 상태였고 남친 엄마는 그렇게나 남친을 불러대더라고요. 큰아들을 유독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님 시중될 사람이 필요한 건지 데이트 때도 본인 엄마가 부르면 남친은 쪼르르 달려가곤 했어요. 완전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죠. 남친 엄마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남친이 아빠 수술비를 제게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500만 원? 집안에 그 정도 돈도 없어? 자기 대기업 연봉이 얼만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도 없는 거야? 아버님 위급하시다고 했지? 뭐 당연히 빌려줄 순 있어. 정말 미안해 미희야. 미희한테까지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10,000원짜리 한 장 찾아볼 수가 없네. 엄마가 예전에 아주 부잣집 딸이었는데 집안이 폭삭 망한 케이스라 그 씀씀이를 여태 버리질 못하고 계셔. 여튼 정말 고마워. 그런데 2주 후 남친이 비통한 얼굴로 제게 고해성사하듯 얘기했어요. 아빠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이러다가 우리 아빠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뭐? 수술이 잘못된 거야? 왜 갑자기? 실은 수술을 제때 받지도 못했어. 수술비로 미희가 준 돈, 그걸로 엄마가 갑자기 전신 지방 흡입이며 성형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다 날려버렸어. 그 사건 때문에 가족들이 난리가 났고 지금 아빠 상태가 매우 안 좋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본인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어디서 꼬은 남편 수술비로 성형수술을 하고 앉아있다니 사이코가 따로 없었죠. 남친 말대로 남친 아버지는 이틀 후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장례식에 찾아가 꽤 큰 돈을 부조금으로 냈어요. 남친과 저는 암묵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하니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장례식을 도왔어요. 남친 엄마는 손님 맞을 생각은 안 하고 상복 입고 술만 처먹고 있더군요. 절 보고는 굉장히 상스럽게 말했어요. 너 원룸 산다며? 무슨 예술이랍시고 조각하고 미술하고 그러냐? 그런데 쳐드릴 돈으로 장사를 하든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지 그래. 꼭 뭣도 없는 년들이 예술한다고 꼴값 떨더라? 괜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놈의 미술 재료비로 돈 다 쓰지 말고 애진작에 꺼지란 말이야. 남친 엄마는 입으로 똥을 잔뜩 싸놓고는 술에 취해 대자로 뻗어서 그 자리에서 자더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모욕에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저쪽 부조금 받는 곳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남친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서로 부조금을 갖겠다며 싸우는 소리였죠. 야 이년아, 네가 막내면 다야? 집에 돈만 있으면 다 네가 가져가려고 해. 또 나이트나 전전하면서 술값으로 더 날릴 거잖아. 또 어떤 남자를 꼬셔서 원나잇이나 하게? 이 날라리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얼른 돈 내놔. 이 돈 다 내 거야. 무슨 말이야. 오빠면 다야? 오빠가 큰오빠도 아니잖아. 멍청해서 이삿짐 센터에서 짐이나 나른 주제에 뭐? 살아생전에 아빠가 막내딸인 나를 제일 좋아한 거 기억 안 나? 이 돈은 내 거라고. 어서 내놔. 보다 못한 큰아들인 남친이 가서 정리하더라고요. 야, 이 철없는 것들아. 이 돈으로 장례식 비용 지불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뭘 갖겠다고 싸우는 거야 지금. 여튼 현금만 보면 눈 돌아가서는 얼른 가서 엄마나 챙겨. 엄마 또 술 마시고 대자로 뻗어 계시니까. 이쯤 되니 점점 남친의 집안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뭔가 기생충스러운 가족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찜찜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어요. 제 친자매나 다름없는 미경 언니에게 고민을 토로하였죠. 그런데 우연히도 언니는 남친 엄마에 대해 알고 있더군요. 너 남친 이름이 뭐? 박상춘? 혹시 그 엄마 이름이 곽숙자 아니야? 곽슈 아줌마. 맞지?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 어떻게 알고 있어? 저번에 장례식에서 가족들 이름 보니까 곽씨 맞았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야.
아, 그 아줌마가 큰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든지. 그 아들 이름이 젊은 사람 치고 하도 독특해서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이 너의 남친이라니? 게다가 뭐?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곽씨 아줌마가 어떤 여자인 줄 알기나 해? 그 아줌마가 계산한답시고 돈통에 손대려던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적발해서 사장한테 이르려고 하니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 그래서 몇 번 눈 감아줬지. 맨날 남 뒷담화에 쌈따게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 같은데 웬 자랑질은 그렇게 하던지 진짜 밥맛이야. 그런 교양 없는 아줌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겠다고? 다시 생각해 미희야. 이건 진짜 아니야. 미경 언니의 조언을 듣고는 저도 남친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부친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힘들어 보이는 남친에게 어렵게 이별을 고했어요. 당연히 남친은 절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며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이 울며 거의 부탁했어요. 제발 헤어져 달라고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떨어져 있었지만 착했던 남친이기에 마음에서 지우기 쉽지 않았어요. 무려 1년간 남친은 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제 생일에 선물이라며 두꺼운 다이어리를 꺼내더군요. 그것만 전해주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첫 순간부터 저에 대한 편지를 적은 다이어리였어요. 참으로 구구절절하고 애절했어요. 달콤했던 연애 시절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요. 그걸 받고는 전 완전히 항복했어요. 제 눈엔 다시금 콩깍지가 장착되었고 남친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우리 커플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었어요. 무려 1년 반 만에 말이죠. 그동안 남친의 남동생은 속도 위반으로 형보다 먼저 결혼을 했더군요. 와이프 되는 사람이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여 더욱 관심이 갔어요. 저처럼 미술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고 남친은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결혼을 늦게 하고 싶진 않았기에 우리 집 식구들에게도 모두 알렸어요. 남친은 본인이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 빼고 집안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가족들은 사치가 심하고 막장 인생이었으며 남친 대기업 월급을 뺏어가기 바빴죠. 그래도 우리 집이 능력 있는 집안이고 나도 나중에 맞벌이하면 되니까 경제적인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썽쟁이 남친 식구들과는 결혼 후에 거리를 두고 살면 괜찮다고 여겼어요. 저 진짜 철없죠? 그땐 남친과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기에 그것 외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부모님께도 대충 그렇게 둘러댔어요. 엄마는 당연히 크게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저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제 선택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약속하기에 이르렀네요. 중요한 자리이니 저보다 화장 기술이 좋은 미경 언니가 제 화장을 담당해 주기로 했어요. 휴일이었지만 언니는 식당 오전 알바를 끝내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경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희야, 내가 방금 카톡으로 보낸 사진들 잘 봐봐. 네 남친 엄마인 곽씨 아줌마가 아까 오전에 네 남친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야. 아줌마 화장실 갈 때 잠깐 본 건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내 폰으로 찍어놨어. 얼른 그놈하고 결혼이고 뭐고 취소해. 상견례 자리 나갈 것도 없어. 뭐? 언니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말해. 알았어. 일단 끊어봐. 내용 보고 판단할게. 그 내용이라 함은 진짜로 충격적이었어요. 그토록 착하다고 믿었던 남친이 개막장인 자기 엄마가 하자는 대로 내내 하고 있던 거였죠. 내용은 이러했어요. 상춘아, 아무래도 그 미술인가 조소인가 한다는 거지 같은 애한테 널 보내기 너무나 아깝다. 인생 한방인 거 너 알지? 이미 잡아놓은 상견례야 뭐 대충 치르고 이 결혼은 파토 내기로 하자.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말한 대로 48세 애 딸린 이혼녀를 한번 만나봐봐.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애는 못 낳는다고 하더라.
근데 그 여자 재산이 무려 180억이래. 얼른 혼인신고해서 몇 년 살아주는 척하다가 이혼하면서 재산의 몇 프로만 받아도 그게 어디냐. 그때 젊은 여자한테 갈아타서 애도 낳고 제대로 된 가정 꾸리고 살아도 늦지 않아. 사람은 똑똑하게 살아야 하는 법인 거야. 알았어요, 엄마. 우리 집이 워낙 어려우니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죠, 뭐.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큰아들로서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일단 오늘로 약속한 상견례 자리는 나와주세요. 동생네 부부도 나온다고 하니. 전 남친에 대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치가 떨렸어요. 일단 파토를 내고 약속한 자리에 가서 면전에 대고 지르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선 쌍따기를 날리고 싶었죠.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제 어린 여동생까지 다 그곳으로 먼저 가 있기로 했기에 전 미술 작업을 하던 작업복 그대로 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그 자리엔 뻔뻔한 남친 식구들이 다 총집합했더군요. 상견례에 자복복 입고 도착한 제 모습을 본 예비동서가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도배 뭐 그런 거 하세요? 옷이 꼬라지가 저게 뭐람? 저희 엄마와 새아빠도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에 놀라셨어요. 전 도배사가 아니라면서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갤러리 명함이었죠. 미술학원에서 알바 나부랭이 한다면서요. 나름 유명한 곳인데 이 화랑은 알려나 몰라. 이 화랑 대대로 우리 외가 거예요. 외가 쪽 할아버지는 사업하시고 할머니부터 엄마 저까지 싹 다 미술 전공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안 재산이 최소 몇백억은 넘을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올라서 1,00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저희 집 경제 상황을 이실직고하자 실실 쪼개고 있던 예비동서가 기함을 토하며 말하더군요. 네? 이 화랑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게 다 형님 거라고요? 재산이 뭐요? 몇백억? 1,000억? 어머나, 저 이 화랑에서 알바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제 커리어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비동서뿐 아니라 남친 엄마도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 며느리야, 네가 이렇게 부잣집 딸이었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대해서 미안하구나. 이런 줄은 몰랐지. 어서 오거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전 어이가 없었어요. 반색을 하며 반기는 듯한 남친의 태도도 역겨웠죠. 자기야, 자기네 집이 부자인 거 왜 비밀로 한 거야? 나 못 믿었던 거야?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뭐? 큰일? 48세 애 딸린 이혼녀한테 팔려갈 뻔한 거 말하는 거야? 내 앞에선 아주 순해 보인 척하면서 뒤에선 엄마랑 짬짬이로 날 차버릴 작당을 하고 있었냐? 너 진짜 개쓰레기였구나. 뒷담 까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아는 지인 덕분에 수렁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왔네요. 이런 기생충 같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영혼까지 탈탈 털렸을 거예요. 제가 돈 없는 집안 사람인 줄 알고 절 쓰레기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쥐뿔도 없이 사치나면서 말이죠. 참, 세상엔 별스러운 사람이 다 있네요. 얼른 집에나 갑시다, 엄마 아빠. 남친 식구들이 다 날 붙잡고 늘어지는 걸 덩치 큰 새아빠가 싹 다 정리해줬어요. 이거 놔요. 귀한 내 딸 잡아먹을 뻔한 족속들 같으니라고. 다들 새아빠가 팔 한 번 휘두르니 벌러덩 나가 떨어지더군요. 그들을 향해 가래침 한 번 뱉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비웃어주고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슬프기는커녕 아주 통쾌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승의 문턱에서 다시금 이승으로 살아나오게 됐네요. 결혼은 파토났지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전 원룸 생활을 정리하고 대궐 같은 엄마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자고 뭐고 지금 당장은 다 지긋지긋하네요. 그저 조신이 박사과정이나 마치고 엄마가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이나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말이죠.
더 이상 저의 남자 보는 안목을 믿지 못하겠네요. 언젠가 제 인생에도 좋은 남자가 나타나 구해주길 꼭 기원해 주세요. 저도 사연살람 구독자분들의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